한줌 철학의 똑딱이. 똑순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존재 물음의 필요성과 구조를 다뤘는데요. 이제 그 물음을 본격적으로 탐구하기 위한 첫걸음을 떼는 시간입니다. 맞습니다. 존재와 시간, 일부, 1편, 현존재의 예비적 기초 분석, 그 첫 번째 장인 제9절이죠. 현존재 분석론의 주제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 여기서 현존자라는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어렵게 생각할 건 없고 바로 우리 자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저나 또 듣고 계신 당신, 바로 그 존재자요. 그냥 인간이라고 하면 될 텐데 왜 굳이 현존재, 다자인이라는 말을 쓰는 걸까요? 하이데거는 이 존재자,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가장 독특한 특징이 있다고 봤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스스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책상이나 돌멩이는 그냥 거기에 있잖아요. 걔네들은 자기가 존재하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르죠. 하이데거는 이렇게 표현해요. 존재란 이 존재자에게 있어서 그때마다 그 자신이 문제되는 그런 것이다. 당신의 존재가 당신에게는 늘 중요한 문제 혹은 과제라는 거죠. 내 존재가 나에게 문제가 된다. 그래서 그냥 인간이 아니라 현존자라고 부르는 거군요. 그래서 현존재를 분석한다는 건 바로 이런 독특한 존재 방식, 자기 존재를 문제 삼는 우리 자신을 이해하려는 시도인 거죠. 그럼 이 현존재의 본질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보통 사물의 본질은 딱 정해진 속성 같은 걸로 이야기하잖아요. 현존재의 본질은 어떤 고정된 속성이나 성질에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바로 실존, existence에 있다고 합니다. 현존재의 본질은 그의 실존이다. 이게 아주 핵심적인 명제예요. 그냥 사물이 눈앞에 놓여 있다는 식의 존재, 라틴어로는 existencia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건 전제성, Vorhandenheit라고 불러요. 눈앞에 있음. 반면에 실존, existence는 오직 현존재, 우리 자신에게만 해당하는 특별한 존재 방식을 뜻해요. 이건 무엇이라는 성질이 아니라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과 관련된 겁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다 라고 규정되기 전에 당신은 이러저러하게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 그 자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책상은 그냥 책상들 중 하나지만 나는 그냥 사람들 중 하나가 아니라는 건가요? 그렇죠. 책상에게는 자기가 존재하든 부서지든 상관없지만 당신에게는 당신의 존재가 결정적으로 중요하잖아요. 하이데거는 그래서 현존재가 내가 있다, 너가 있다와 같은 각자성으로 규정된다고 말하죠. 그리고 이 각자성은 현존재가 자기 존재를 어떻게 대하는지와 연결돼요. 현존재는 자기 존재를 하나의 가능성으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가능성은 우리가 물건을 소유하듯이 그냥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이데거 표현을 빌리면 현존재는 자신의 존재 가능성을 선택할 수도 있고 획득할 수도 있으며 상실할 수도 있으며 또는 결코 획득하지 못하거나 단지 외견상으로만 획득할 수도 있다고 해요. 당신이 당신의 존재 가능성을 어떻게 마주하고 선택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존재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실존의 의미와도 통하고요. 이 각자성 그리고 존재 가능성을 선택하거나 상실할 수 있다는 점에서 두 가지 존재 양상이 가능해져요. 바로 본래성, 아이겐틀리카이트과 비본래성, 운아이겐틀리카이트입니다. 비본래성이라고 하니까 왠지 좀 안 좋은 거, 가짜 같은 느낌인데요. 하이데거는 그 점을 분명히 경계합니다. 현 존재의 비본래성은 열등한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못 박아요. 그건 오히려 우리가 대부분 살아가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모습이에요. 하이데거는 예를 들어 분망, 바쁘게 쏘다니는 것, 활기, 이해관계, 향락 같은 걸 들어요. 이런 일상적인 모습들 속에서 살아가는 게 비본래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세상 속에서 남들처럼 바쁘게 살아가고 즐거움을 찾고 이해타산 따지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게 비본래성이다. 네, 오히려 이게 현존재에 가장 충실하고 구체적인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하거나 고상한 상태만이 아니라요. 그럼 현존재를 분석한다고 할 때 이런 비본래적인 일상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건가요? 뭔가 심오한 본래적 상태를 바로 찾는 게 아니고요? 분석의 출발점에 있어서는 현존재는 특정한 실존의 차별성에 주목해서 해석되어서는 결코 안 되고 무차별적인 우선, 대개에 입각해서 밝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선 대개, 주네스치 운트추 마이스트,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그냥 보통의 평균적인 상태에서 출발해야 한다. 네, 이 눈에 잘 띄지 않는 평범함, 그리고 이 평균성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현 존재의 아주 적극적인 현상적 성격이라고 봅니다. 모든 실존 방식, 그러니까 본래적인 삶이든 비본래적인 삶이든 결국 이 평균적 일상성에서 나오고 또 그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존재 방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평균성이 우리에게 존재적으로는 가장 가깝고 익숙한데 오히려 존재론적으로,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이해하기는 가장 멀고 어렵다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 역설이 중요합니다. 하이데거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질문을 인용하기도 하죠. 나에게 나 자신보다 더 가까운 것이 있을까? 라고 묻지만 동시에 자기를 아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토로하잖아요. 가장 가까운데 가장 모른다는 것. 우리 현 존재가 그렇다는 겁니다. 존재적으로는 늘 함께 있지만 정작 그 존재의 구조나 의미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장 가까운 평균적 일상성에서부터 출발해서 그 구조를 밝혀내는 것이 존재론의 과제라고 말합니다. 하이데거는 비록 우리가 평균적인 방식으로 존재한다 해도 그 안에는 본래적 존재와 구조적으로 다르지 않은 함축성 있는 구조들이 숨어 있고 그걸 분석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현 존재의 존재 구조, 그 성격들을 파악하고 설명하는 개념적 도구가 필요할 텐데요. 네, 그래서 하이데거는 새로운 개념 틀을 제시합니다. 현 존재의 존재 성격들을 그는 실존 범주, existentialien 이라고 불러요. 실존하는 존재자, 즉 현 존재의 고유한 존재 구조를 설명하는 개념들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건 우리가 전통 철학에서 사용해온 범주 카테고리엔과 엄격하게 구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론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바로 그겁니다. 고대 존재론은 주로 우리 주변의 세계, 내부적 존재자들, 그러니까 사물들을 중심으로 존재를 해석했잖아요. 그때 그 사물들, 즉 무엇에 해당하는 것들의 존재 규정을 범주라고 불렀죠. 아하, 그러니까 범주는 주로 사물, 무엇의 존재를 설명하는 틀이고 실존 범주는 현 존재, 누구의 존재를 설명하는 틀이다. 이렇게 구별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실존 범주는 누구, 현 존재의 존재 물음과 관련되고 범주는 무엇, 전제자의 존재 물음과 관련되는 거죠. 현 존재는 사물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 방식을 가지니까 설명하는 개념 틀도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실존 범주와 범주는 서로 전혀 관계가 없는 건가요? 그 관계를 밝히는 것은 더 근본적인 과제라고 하이데거는 말합니다. 일단은 이 둘을 명확히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둘 사이의 연관성은 나중에 존재 물음 전체의 지평이 밝혀진 후에야 제대로 논의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결국 이 구절에서 하이데거가 하려는 작업은 본격적인 존재 탐구에 앞서서 그 탐구의 주체이자 대상인 현 존재, 즉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자인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초를 다지는 거군요. 자, 이제 10절로 이어갑니다. 데카르트 하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게 딱 떠오르잖아요. 네, 그렇죠. 아주 유명한 명제죠. 여기서 이제 현존재 분석론은 바로 그 뒷부분 나는 존재한다, 숨에 주목한다는 겁니다. 이 숨, 다시 말해 나의 존재의 의미가 제대로 밝혀져야만 비로소 생각함, 코기테이션, 그러니까 사유의 존재 방식 또한 제대로 파악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 그런가 생각하는 나의 그 존재가 먼저 규명되어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데카르트가 어쩌면 좀 자명하게 넘어간 부분일 수 있는 그 존재함의 의미, 이걸 근본적으로 묻는 것. 이게 바로 현존재 분석론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나라던가 자아, 인격 이런 익숙한 말 대신에 현존재, 약간은 좀 낯선 용어를 계속 사용하는 걸까요? 그게 왜냐하면 주관이나 자아 같은 개념에서 출발하면 우리 존재의 현상적 실상 있잖아요. 그걸 근본적으로 놓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주관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쓴다고 해봐요. 물론 우리는 정신은 물질이랑 달라 이렇게 막 강조를 하려고 하겠죠. 하지만 그 뿌리에는 여전히 사물을 다루는 방식, 즉 어떤 바탕, 서브젝트, 기체 위에 속성에 놓여 있다는 식의 이해가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주관이라고 말은 해도
무의식적으로는 여전히 뭔가 사물 같은 기초 위에 정신적인 게 얹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먼저 사물이라는 것의 존재 방식, 즉 사물성이 무엇인지부터 존재론적으로 명확하게 해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비로소 정신이나 영혼, 의식, 인격 같은 사물이 아닌 존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죠. 그럼 현존재는 그런 사물적 이해에서 벗어나려는 용어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단순히 생각하는 주체가 아니라 거기에 있음, 즉 구체적인 세계 속에 던져져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그 고유한 존재 방식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을 다루는 다른 학문들, 예를 들면 인간학이나 심리학, 생물학 같은 이런 분야들은 왜 이 현존재의 근본 물음, 즉 존재 물음에 제대로 답을 주지 못한다고 보는 건가요? 이 학문들이 물론 심리 기제 이런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탐구하죠. 중요한 연구들입니다. 하지만 현존재 분석론의 관점에서 보면 이 학문들은 현존재, 즉 우리 자신의 존재 양식 그 자체에 대해서는 명백하고 또 존재론적으로 충분히 근거 있는 답변을 제시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 존재 방식이 근본적으로 무엇인지는 잘 묻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일종의 한계라고 보는 겁니다. 생명체를 연구하는 생물학의 경우는 어떤가요? 생명이라는 건 그 자체로 물론 독자적인 존재 양식입니다. 중요하죠. 하지만 그 생명의 의미를 우리가 파악하고 해석하려면 본질적으로는 우리, 즉 현존재를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탐구는 결국 살아있는 존재인 우리, 현존재에 대한 어떤 이해를 암묵적으로든 바탕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종종 생명의 존재로는 이 현존재 분석이 빠진 상태에서 현존재가 가진 것에서 무엇이 없느냐, 빠져 있느냐 하는 방식으로 생명을 규정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결여적 해석이라고 부르죠. 예를 들면 인간은 그냥 생명체에 이성이 더해진 존재다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생명 플러스 알파로 보는 거잖아요. 하지만 현존재는 그렇게 단순하게 규정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아주 고유한 존재 방식을 지닌다는 겁니다. 생명이라는 존재 방식도 그냥 눈앞에 놓인 사물, 즉 전제적 존재와는 다르고 또 현존재와도 다른 그 나름의 독자적인 존재 방식이 있다는 거고요. 이걸 먼저 구분해야 한다는 거죠. 현존재를 존재론적으로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서는 생명 자체의 존재론도 제대로 세우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딜타이의 생철학이나 아니면 막스 쉘러나 후설 같은 철학자들이 인격이나 체험 이런 걸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이런 접근들은 그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이것도 좀 부족하다고 보는 건가요? 네, 그 점도 지적합니다. 딜타이나 베르고송으로 대표되는 생철학, 그리고 쉘러나 후설의 인격주의, 혹은 인격성에 대한 현상학적 해석 등도 분명 생이나 인격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 또는 인격 자체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지 그 존재 양식 자체를 존재론적으로 문제 삼는 데까지는 충분히 나아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존재 양식에 대한 물음이 거기서도 빠져 있다. 그렇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 쉘러 같은 경우 인격을 사물이나 실체와는 다른 것, 직접적으로 함께 체험된 체험들의 통일, 이런 식으로 규정하면서 사물성을 비판했거든요. 이건 중요한 지적이죠. 하지만 그렇게 행동을 수행한다는 것의 존재론적 의미가 무엇인지 또는 그 인격이라는 존재 방식이 적극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후설 역시 행동은 객관적인 대상이 아니고 그 행동을 수행하는 속에서만 직접 체험된다고 봤지만 이건 역시 인격의 존재론적 구조를 명확히 밝히는 데까지는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인격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멈춘 셈이라고 할 수 있죠. 생이나 인격을 강조했지만 그것이 어떻게 존재하느냐는 물음은 비켜갔다는 거군요. 네, 그런 맥락입니다. 존재론적인 근본 물음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아주 오래된 인간 정의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말하는 이성적 동물 애니멀 라셔널이라거나 아니면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말하는 신의 형상을 닮은 존재, 이런 전통적인 인간 이해는 어떻게 보나요?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아주 오래되고 강력한 전통적 정의들 역시 현존재의 존재 물음을 간과했다고 봅니다. 사실 현존재의 존재에 대한 물음 자체가 이런 고대적
그리스 교적 인간학에 너무 얽매여서 잘못 설정되거나 오도되어 왔다고까지 비판합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적 정의, 인간은 이성을 가진 동물이다. 조언 로곤의 혼. 여기서 동물 조언의 존재 방식은 보통 어떻게 이해되었을까요? 그냥 우리 주변의 사물들처럼 눈앞에 놓여 있는 것, 즉 전제적 존재로 파악되는 경향이 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성은 그럼 어떻게 존재하느냐? 그것도 사실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고요. 신학적인 정의, 인간이 신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이해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인간이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어떤 이념 같은 것은 여기에 담겨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이 인간의 존재 자체를 존재론적으로 근본적인 문제로 삼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둘 다 존재 자체는 그냥 주어진 것으로 봤다. 네, 결국 이 두 가지 거대한 전통 모두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규정하려고 애썼지만 정작 그 인간의 존재 자체는 다른 피조물이나 사물들의 존재처럼 너무나 당연한 것, 그저 주어져 있는 것, 자명한 것으로 여겼다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존재 물음 자체가 망각되었다는 거죠. 생각하는 사물이라고 할 때 코기타스네스의 존재 방식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존재론적으로 규명하지 않거나 그냥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결국 인간학적 문제의 결정적인 존재론적 기초는 여전히 모호하고 규정되지 않은 상태로 남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카르트의 코기토에서 숨을 물어야 했던 것처럼 코기탄스나 코기타치오네스의 존재 방식도 물어야 한다는 거네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존재론적 토대가 부실한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럼 결국 이런 철학적 탐구, 특히 존재론적 탐구와 실제 데이터를 다루는 개별 과학들, 실증 과학들의 관계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서로 너무 동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실증과학들이 경험적인 자료를 분석할 때 이미 그 연구 대상, 예를 들어 심리학이면 마음이나 정신, 생물학이면 생명, 이런 대상이 어떤 종류의 존재인지에 대한 특정한 이해, 즉 일종의 존재론적 기초를 암묵적으로든 명시적으로든 전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철학, 특히 존재론은 바로 이 근본적인 기초 작업을 수행하는 겁니다. 어쩌면 실증 과학들이 당장 급한 연구 때문에 기다릴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작업이죠. 과학 연구가 이런 존재론적 기초를 당연하게 여기고 잘 보지 못한다고 해서 그 기초가 없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근본적이어서 오히려 간과되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증 과학의 연구 결과 자체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문제보다도 그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더 깊은 차원, 즉 그 존재론적 기초 자체가 문제될 수 있다는 것을 현존재 분석론은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11절로 이어갑니다. 여기서 좀 특별하게 다루는 원시적 현존재 해석 문제, 또 자연적 세계 개념을 파악하는 게 왜 어려운지 이런 좀 근본적인 문제들을 깊이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특히 그 현존재의 일상성과 원시성, 이걸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하는데요. 첫 문장부터 딱 선을 긋네요. 현존재를 그의 일상성에서 해석하는 것은 현존재의 원시적 단계를 서술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다라고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우리가 보통 일상이라고 하면 뭐랄까 좀 평범하고 때로는 좀 원초적인 상태,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하이데거가 여기서 말하는 일상성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일상성은 어떤 의미인가요? 오히려 현존재가 고도로 발달되고 분화된 문화 속에서 활동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의 현존재의 존재 양상, 이걸 일상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모습에 더 가까운 거죠. 뭐랄까 문명화된 상태에서의 평균적인 모습이랄까요? 아, 그렇군요. 그럼 원시성은 그냥 과거의 미개한 상태? 이런 것과는 또 다른 건가요? 네, 그렇죠. 텍스트에서도 원시적 현존재도 비일상적 존재라는 자기의 비일상적 가능성들을 지니고 있으며 자기 나름의 특수한 일상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원시적 현존재에게도 그들만의 비일상성, 그리고 또 그들 나름의 일상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대의 어떤 복잡한 철학이나 이론 같은 걸로 덧칠되지 않은 좀 더 날 것 그대로의 모습, 그런 걸 볼 수 있을 때 의미가 있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아무래도 후대로 올수록 개념도 복잡해지고 해석의 층위도 두터워지니까 본래 현상이 가려질 수 있잖아요. 근데 원시 현존재는 어쩌면 현상 자체에도 직접적으로 몰입하고 그것을 바로 드러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세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본질적인 무언가를 보여줄 수도 있다는 역설적인 통찰인 셈이죠. 근데 이런 원시 현존재에 대한 지식은 주로 어디서 얻나요? 주로 민족학을 통해서 얻게 되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합니다. 민족학자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그걸 선별하고 정리할 때 이미 인간적 현존재 일반에 대한 일정한 예비 개념과 해석대 속에서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민족학자가 심리학이나 사회학 같은 기존 학문의 개념들을 가져와서 원시 현존재의 현상을 분석한다고 할 때 과연 그 개념들이 그 현상에 정말 적합한 접근 방식인지 그걸 단정할 수 없다는 거죠. 연구 대상에 맞는 도구를 쓰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도구의 대상을 맞춰버릴 위험이 있다는 거군요. 네. 결국 민족학 연구조차도 그 자체로 현존재에 대한 어떤 충분한 분석론을 실마리로서 전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존재가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이해 없이는 민족학 연구도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거죠. 그렇다고 뭐 민족학 같은 실증과학이 철학적인 분석에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는 노릇이잖아요. 물론이죠. 그래서 하이데거도 실증과학들은 철학의 존재론적 작업을 기다릴 수도 없고 또 기다려서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이런 연구의 진행은 단순히 지식을 쌓아가는 진보가 아니라 진보가 아니라 반복으로서 그리고 존재적으로 발견된 것을 존재론적으로 더 투명하게 순화하는 것으로서 수행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어느 정도 존재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현존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그걸 존재론적으로 더 명확하고 투명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걸 발견한다기보다는 이미 드러난 것을 더 깊이 이해하고 정연해 나가는 거죠. 일종의 심화학습 같은 거라고 할까? 새로운 땅을 파는 게 아니라 이미 판 땅을 더 깊이 파고 들어가는 느낌이네요. 이게 결국 현존재 분석론 자체의 어려움과도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철학을 괴롭히고 있는 미해결의 문제, 이걸 언급하는데요. 네, 바로 자연적 세계 개념의 이념을 다듬어내는 문제죠. 이게 왜 그렇게 어렵다고 할까요? 요즘은 뭐 인류학이나 여러 학문 덕분에 정말 다양한 문화, 다양한 현존재 형식들에 대한 지식이 많아졌잖아요. 그럼 이제 좀 해결될 법도 한데. 그런데 텍스트는 그것은 겉보기에 불과하다고 딱 잘라 말하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어떻게 보면 좀 섬뜩하기까지 한 경고가 나옵니다. 근본적으로는 지나치게 풍부한 지식은 본래적 문제를 오해하게 만드는 유혹이다. 우리가 흔히 정보가 많으면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이데거는 그게 아니라고 보는 거죠. 단순히 여러 세계관이나 문화를 막 비교하고 유형별로 분류하고 그런다고 해서 본질적인 이해에 도달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제대로 정돈하기 위한 원리, 즉 분류 기준이나 이해의 틀 같은 것은 그 자체의 고유한 내용, 사상 내용, 이게 중요합니다. 이 사상 내용은 결코 정돈을 통해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돈 속에 이미 전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분류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그 기준 자체가 분류를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분류하기 전에 이미 있어야 한다. 약간 순환 논리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여러 다양한 세계상들을 제대로 정돈하고 비교하고 이해하려면 그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세계 일반에 관한 명확한 이념이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다시 현존재 문제로 귀결됩니다. 하이데거는 명확하게 말하죠. 세계 자체가 현존재의 한 구성 요소라면 세계 현상을 개념적으로 다듬어내기 위해서는 현존재의 근본 구조들에 대한 통찰을 필요로 한다. 아, 결국 또 현존재로 돌아오는군요. 네, 세계가 무엇인지 알려면 세계 안에 살아가면서 세계를 경험하는 존재, 즉 현존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먼저 분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계 이해의 문제는 결국 현존재 이해의 문제와 분리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적 세계 개념을 정립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과제가 되는 겁니다. 단순히 외부 세계만 관찰해서는 답이 안 나오니까요. 그렇군요. 바깥을 보려고 했는데 결국 안을 들여다봐야 하는 상황이네요. 그럼 지금까지 1장에서 쭉 논의해온 내용들, 현존재 존재론적 우위라던가 존재 의미 물음의 필요성, 방법론적 성찰 같은 것들은 앞으로 진행될 본격적인 현존재 분석을 위한 어떤 기초 작업 혹은 방향 설정 같은 거였군요.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존재 물음을 던져야 하는지, 그리고 그 물음의 대상인 현존재를 어떤 관점에서 어떤 방법으로 분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마련한 셈이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밝히는 작업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존재론의 역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1장을 마무리하네요. 이게 뭐 실증과학에 직접적으로 막 도움을 준다기보다는 좀 간접적이라고 하면서도 네, 존재론이 뭐 당장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거나 어떤 실용적인 지식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건 아닐 수 있죠. 하지만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존재자에 대한 지식 습득을 넘어서 존재에 대해 묻는 것이 모든 학문적 탐구에 자극을 가하는 것이라면 존재론은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독자적 목표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존재론은 다른 학문을 위한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존재란 무엇인가? 라는 가장 근본적인 물음을 탐구하는 것 자체로서 고유한 가치와 목표를 지닌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근본 물음이야말로 모든 알과 탐구의 가장 깊은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제2장으로 넘어갑니다. 현 존재의 근본 틀로서의 세계 내 존재의 일반에 대해 본격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